양천구 목동 아파트 일대가 재건축 기대감으로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처음으로 6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은평구, 종로구 등 6개 지자체장이 신분 당선 연장선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6개 지역 지자체장은 성명을 내고 정부에 신분 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을 건의했습니다. 온열 질환이 걱정되는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마스크 착용으로 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름철 건강관리법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는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적용한 집합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집합 금지가 해제된 곳에는 집합 제한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목동 아파트 6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선 건데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목동 아파트 6단지에 걸려있는 현수막,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목동 아파트 6단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 적정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겁니다. 6단지는 지난 12월 정밀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소식에 6단지 매물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발표되고 나니까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아져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빗발치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나왔던 물건들이 많이 보류되고 해서 내놓은 값에 못 팔겠다는 거죠.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단지는 9단지와 5단지. 9단지는 현재 안전진단 적정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5단지도 조만간 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8단지를 제외한 목동 아파트 다른 단지들도 모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입니다. 6단지 인근 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6단지 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해달라는 단지들이 있고 했었어요. 진행 중간에. 그런데 지금 오늘 금요일 날 그 결과 나온 뒤로 오늘부터 지금 보류했던 단지들이 다 진행해달라고 막 연락이 오고 있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정부 승인 등 각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하나의 그 불량주택으로 판정받았다는 얘기이고 그 사업 자체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대략 10년이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걸 이딴 부동산 규제로 난항을 거듭해온 목동 아파트 재건축. 이번 6단지의 안전진단 통과로 2만 6천여 가구의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목동 아파트 6단지는 재건축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반면 은평구의 불광동 미성 아파트는 2차 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파트 재건축 정확한 기준은 뭐고 통과될 경우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는 건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안형준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은 등급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되고 또 안 되는 건지 그 설명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1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하는 거겠죠. A, B, C, D, E로 이제 평가하게 돼 있는데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으면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고요. 예. 1차 개략적인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을 때 그때는 2차 정밀 안전진단은 시설안전공단이라는 이제 보다 더 공인된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2등급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적정성 심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통과된 것으로 우리가 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이제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 B, C, D, E는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하고 설비의 노후화,
또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할 때 비용 분석을 통해서 이게 더 경제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네 항목에 대해서 가중치는 다르지만 전부 해서 평가가 2등급이 나왔을 때를 우리가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D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2차 심사를 해야 되고 이 적정성 심사를 통과를 해야만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적정성 심사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주요하게 보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군주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 비용 분석인데요. 네. 이럴 때 가중치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은 1로 봤을 때 0.15, 건축 환경 및 설비 노후도는 0.25, 그리고 구조 안전성은 0.5,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다음 비용 분석이 0.1로 해서 이때 이 최종 결과가 2등급을 나왔을 때 이제 적정성 검사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은평구 불광동의 미성 아파트 2차 적정성 심사에서 이번에 고배를 마셨는데요. 그러면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추진을 하려면 1차 정밀안전진단부터 이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재다시 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1차 조사를 통해서 이제 A, B, C, D, E 평가를 받고 그때 2등급을 받지 못하고 D등급을 받았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사를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양천구 목동 아파트 6단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재건축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주변 아파트들에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또 재건축 통과와 함께 부동산에 나와 있던 매물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현상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6단지하고 비슷한 경우라면은 아마 주변 사람들도 아마 재건축을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자기 아파트를 팔고 딴 데로 이주하려고 매물을 내놨던 세대에서는 혹시 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물을 아마 거둬들이는 그 상황이 아마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예. 그러나 그 재건축이라는 것은 이제 재건축 진단을 받고 이제 모든 게서 건물이 새로 지어질 때까지는 한 약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매물을 내놓거나 음. 거둬들이거나 이런 것들이 판단하는데 그런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된 기준이 사실 지난해에 좀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바뀐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당초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구조 안전성 검토, 즉 그 삼풍백화점이 부서지고 그럴 때 시점에 처음 재건축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구조 안전성이 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이제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항보다는 실제 주민들의 어떤 노후도, 다시 얘기하면 설비 노후도라든지 사용에 불편한 걸 가지고 했다가 점점 구조 안전성에 대한 그 항목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구조 안전이 재건축 진단의 가장 중요한 팩트가 아닌가 해서 그 가중치가 0.5, 즉 50%로 재건축 안전 정밀 진단하는데 그 점수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완화됐던 것이 구조 안전이 50% 한다면 강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지만 실제는 더 강화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돼서 2등을 받았다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예. 그 정비 구역을 이제 지정받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합도 설립해야 되고 사업 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주하고 철거한 다음에 이제 착공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준공이 될 때까지 최소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재건축을 원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이와 같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재건축에 대한 생각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은평구 등 6개 지자체장이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은평구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서 전달에는 은평, 종로, 중구와 용산구 등 신분당선 노선이 지나게 될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함께 했는데요. 성명서에는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누락된 대규모 지역 개발과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 수요를 반영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부터 서울 지역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를 내린 바 있는데요. 15일부터는 집합 제한 명령이 적용됩니다. 집합 제한 명령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됩니다. 집합 제한 명령이 적용된 곳은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 전자 출입 명부를 통해 방문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집합 제한 시설 중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 금지로 전환됩니다. 서울시는 집합 제한 조치는 한 달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 문제를 고려하고 감염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됩니다. 그동안 센터 건립 백지화를 주장해왔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 즉 은백투 역시 협의회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협의회를 통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은백투 이상진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에 이번에 참여를 결정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와 또 삼면이 고양시인 지자체 접경 지역으로 15만 인구가 사는 베드타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동안 은백투는 입지의 부적절함이나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백지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부지 선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의 제기가 있었고, 갈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꾸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보자 했으니 은백투도 당연히 참석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자 협의체 구성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센터는 건립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은백투의 경우에는 그동안 센터 백지화를 주장해 왔잖아요. 이번에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은백투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일단은 먼저 은평광역자원순환대가 꼭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폐기물 시설이 하나도 없는 구가 태반이며 또 이것이 지어졌을 때 은평구만 피해를 입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여기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입지는 타당한가 또 경제성은 어떤가. 은백투는 백지화의 주장은 변함없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 아무래도 협의체라는 게 협의를 위한 기구다 보니까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양보나 협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협상은 당연히 할 수 네. 있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사실은 자원순환팀만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환경정책과나 생태하천과 또는 다른 여러 곳의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나 은백투 주민 대표들이 참가해서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한다면 협상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백투의 입장에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협의체를 하게 되면 대부분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는 형식적인 요식의 협의체가 안 되기를 바라고요. 또 기존의 협의체나 설명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 부처의 말도 안 되는 논리만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이 협의체가 다른 당사자들과도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협의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이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집회 등의 방식으로 건립 반대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저희도 계속 30회가 넘는 집회라든가 또 300일이 넘는 1인 시위, 또 진간동 구의회 주민 소환 등 많은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집합 집회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라는 집회로 서로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와 또 계속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집회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진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마가 끝나면 곧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주 초에 서울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죠. 폭염이 찾아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온열 질환인데요. 특히 마스크 착용 때문에 올여름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구조대가 한 여성을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중부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9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던 보건소 직원이 탈진해 쓰러진 겁니다. 지난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841명, 사망자도 11명이나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더욱 무더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내륙에 위치한 고온 건조한 열적 고기압과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평년보다 매우 무더운 날씨, 즉 폭염이 나타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한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야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 노동자들은 더위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폭염일 때는 정말 많이 이렇게 땀도 나고 많이 힘이 들죠. 미세먼지랑 황사가 있을 때도 이제 가끔 착용은 하지만 지금은 아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더울 때도 쉴 때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상태로 근무를 해야 돼서 그런 점이 많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온열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폭염 시 꼭 적절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마스크는 온열 질환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중심 체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많이 하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로 교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온열 질환. 코로나19가 사회를 바꿔놓은 지금 시민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은평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은평구는 14일 응암 이동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남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부천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2일부터 격리 중이었습니다. 또 진관동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2일 이라크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양천구 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심사합니다. 정례회는 15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데요. 추경안과 각종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양천구 의회는 16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결산과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사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